네, 마지막을 제가 이렇게 장식하게 되게 될 줄은 몰랐고요. 저는 디스코드에서 코코코 코지마라는 핸들을 사용하고 있고 트위터에서는 코딩 워리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는 이재열 개발자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요. 네오빔으로 생산성 퀀텀 점프하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건데요. 근데 이 주제로 일단 제 소개를 하자면은 일단 저는 코딩 워리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고 누구보다 생산성에 미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네오빔만으로 생활한 지 이제 1년 차, 아니, 정확히는 1년 차 1년 2개월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는 이제 네오빔으로 어떻게 작업 환경을 구성하는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그 6월 3일쯤인가 그 엑셀 컨퍼런스라는 약간 소규모 미덥에서 네오빔으로 생산성 퀀텀 점프하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그 발표 분량이 한 25분 내외였어가지고 좀 제대로 소개하지 못했어요. 뭔가 네오빔의 참맛을 소개해주지 못하고 그냥 좀 이런 생태계가 있다라는 느낌으로 소개했었거든요. 그냥 이런 플러그인이 있어서 좀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느낌으로 소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할 내용은요. 이제 의미론 단위로 많은 일들을 쳐내는 거랑 두 번째로는 CLI 환경이랑 친해지는 거랑 세 번째로는 이제 나만의 맞춤형 환경을 어떻게 구성했는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단 뭐 그 목차로 보시면 아시겠듯이 이제 특정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방법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네오빔을 어떻게 하면 내 워크플로우에 녹아낼 수 있을지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오빔 플러그인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 일단 빔 자체를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랑 그리고 뭐 사실 빔뿐만이 아니라 뭐 VS 코드랑 뭐 Z 인텔리제이랑 다 그 빔 키 바인딩 있잖아요. 사실 그런 키 바인딩 플러그인에도 약간 빔에서 제공하는 어지간한 기능들은 다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빔 자체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다른 에디터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챕터 1, 그 의미론 단위로 많은 일들을 쳐내기. 일단 그 이 주제를 다루기에 앞서 이제 우리가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그 고찰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가 소스 코드를 편집할 때 그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아토믹하게 쪼개 보자고요. 첫 번째로는 리드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가 계속 개발하면서 계속 눈에 보이는 정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눈에 보이는 정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뭐 커서의 위치라든가 아니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아키텍처라든가 아니면은 그 LSP에서 그 내뱉어 주는 뭐 다이어노틱스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걸 기반으로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한 어떤 그 판단을 내리는 것이고 뭐 라이트라면은 뭐 소스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커서가 위치한 곳에 글자를 삽입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뭐 인풋 모드로 진입하는 거나 아니면은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랑 아니면 스니펫을 빠르게 뚝 따가고 찍어내는 거랑 아니면은 그냥 텍스트 패턴을 치환하는 거랑 이런 것들을 라이트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제 무브라고 하면은 이게 커서를 이동한 거. 커서를 이동한 거라면은 뭐 일단 근본인 HJKL이 있겠고 이게 근본적인 근본이죠. 그리고 뭐 W나 E 같이 뭐 아예 그냥 워드 단위로 점프하는 게 있고 아니면은 F라고 해서 이제 현재 커서 기준으로 그냥 좌우로 내가 찾고자 하는 캐릭터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게 있겠고 그리고 퍼센트는 딱 그거죠. 그 어떤 그 커서가 어떤 괄호의 위치에 있으면은 그에 대응되는 그 괄호로 그 점프 뛰는 거. 그래서 여는 괄호가 있으면은 이제 여는 괄호에서 닫는 괄호 바로 점프할 수 있는 거. 그리고 GG는 그냥 첫 번째 라인으로 바로 이동하는 거. 그리고 그 대문자 지도인데 대문자 G는 그 맨 마지막 라인으로 이동하는 거. 딱 이런 커서 이동이 있겠고. 그리고 셀렉트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셀렉트라면은 일단 어지간한 ID에서는 보통 그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네오빔 같은 그 빔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 모드에서 커서를 이동하는 것만으로 됩니다. 그리고 삭제, 뭐 백스페이스 키를 누른다거나 아니면은 뭐 델리트 키를 누른다거나 아니 노멀 모드에서 X 키를 누른다거나 일단 이렇게 딱딱딱딱 쪼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정보를 인식하고 그 정보를 기반으로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단위적인 작업을 하던 간에 시간은 항상 똑같이 흐릅니다. 뭐 키스트로크를 하던 간에 아니면 키보드에서 마우스로 손목에 옮겨가던 간에 아니면 마우스를 움직이는 동안요. 근데 그 사실 뭐 눈치채신 분들이 있겠지만 이제 그 가장 이게
위에 가장 위에 있는 게 좀 속도가 그나마 빠른 편이고 가장 밑에 있는 게 좀 속도가 좀 상대적으로 느린 편이죠.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그냥 키스트로크로 다 해결할 수 있으면은 베스트이기 때문에 키보드에서 최대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제법 계세요. 그래서 그 어떤 덩어리 단위의 작업을 한다면은 사실 그 덩어리 단위의 작업을 하는데 드는 속도를 최적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게 프로그래밍으로 치자면은 인스트럭션의 실행 횟수를 줄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어떻게 최적화할 것이냐. 일단 리드 과정, 그러니까 소스 코드를 읽는 과정에서 드는 인지 부하를 줄이는 거죠. 예를 들면 일단 신텍스 하이라이팅은 뭐 다들 뭐 당연히 알고 있는 거겠고, 또는 그 닥 스트링 안에 또 그 작성된 샘플 코드가 있을 거잖아요. 보통 그 문서를 작성하는데 그 문서가 어떤 걸 설명하고자 하는지를 그 보통 주석을 읽거나 아니면 그 주석을 읽거나 아니면 공식 문서를 읽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보통은 소스 코드 그 자체에 그냥 닥스트링을 넣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닥스트링에 들어간 샘플 코드도 신텍스 하이라이팅 가능해요. 뭘 통해? 트리스터를 통해. 그리고 그 최적화하는 방법으로는 또 컨텍스트 스위칭 비용을 줄이는 게 있겠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막 커서를 막 이동하고 막 그러잖아요. 커서를 이동하고 뭐 타이핑하고 그런 그냥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하는 작업이 있는데 가능하면은 컨텍스트를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컨텍스트 스위칭이라는 게 뭐 간단하게 예시를 들자면은 뭐 커서가 올바른 위치에 있는지를 막 계속 막 생각하고 아니면은 충분히 삭제해 있는지를 막 계속 눈으로 지켜보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것도 충분히 줄일 수 있거든요. 뭐 뒤에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적은 수의 키스트로크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죠. 사실 뭐 리피티션이라든가 아니면 키맵이라든가 스니펫이라든가 매크로라든가 아니면 DSL이라든가 사실 그런 것들을 이제 머슬 메모리에 탑재를 시키면은 그냥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의미론 단위의 일을 전해는 게 뭐냐 하면은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예, 적당한 단위의 작업을 처리한 방식을 이제 단순화된 형태로 내줘야 하는 거. 일단 뭐 가장 간단한 예시로 들자면은 뭐 단어 단위로 커서를 점프한다 하면 그냥 W키 누르면 되죠. 그리고 그냥 뭐 오른쪽 왼쪽 방향으로 글자를 탐색한다 하면은 이제 F키를 누르면 끝이죠. 그리고 또 만약에 저희가 또 그 소스 코드를 돌리다가 뭔가 좀 에러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에러가 생기면은 보통 스택 트레이스가 나오잖아요. 스택 트레이스 보면은 이제 어떤 파일에 어떤 라인에서 문제가 생겼다 하잖아요. 그러면 딱 그 문제가 생긴 라인으로 이동하면 돼요. 일단 이런 간단한 예시가 있고요. 뭐 응용의 예시가 있자면은 이제 뭐 괄호 안에 글자를 비운다거나 아니면은 선택한 영역에 있는 특정 패턴을 이제 다른 패턴으로 치환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클래스 함수 모듈의 정의를 클립보드에 복사한다든가 뭐 그런 응용이 가능한데 일단 첫 번째로는 괄호 안에 글자를 비우기. 근데 이거는 뭐 이미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VS 코드 같은 경우는 보통은 마우스 드래그해서 백스페이스를 하거나 아니면 백스페이스를 뭐 여러 번 누르거나 하잖아요. 그냥 커서를 거기다 대고. 근데 빔 같은 경우에는 그냥 CI 뭐 대괄호, CI 소괄호, CI 중괄호, CI 뭐 다운표 이런 식으로 가능해요. 이게 딱 봐도 이게 아니 뭐 딱 봐도는 아니겠지만 이게 각각의 의미하는 게 보면은 CI 뭐 대괄호는 그냥 대괄호로 감싸져 있는 부분을 그냥 비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괄호로 감싸져 있는 부분을 비우고 편집한다. 그리고 CI 소괄호도 소괄호로 감싸진 부분을 비우고 편집한다. 뭐 대충 이런 느낌이거든요. 다운표는 뭐 딱 봐도 뻔하겠죠. 그리고 선택한 영역에 있는 특정 패턴을 이제 다른 패턴으로 치환한다. 근데 보통 그 ID나 아니 VS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이제 리플레이스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빔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이거는 제가 직접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보자. 일단 뭐 예를 들어 여기 리빌이라는 어떤 패턴이 있어요. 어떤 리빌이라는 패턴이 있으면은 어떤 리빌이라는 패턴이 있으면은 이제 그 명령 모드 그 비주얼 모드로 선택해서 명령 모드 진입하고 난 다음에 잠깐만요. 왜 이래? 그래서 명령 모드로 들어가고 나서 이제 리빌이라는 그 문자열을 아예 그냥 뭐 디스클로즈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치환할 수 있죠. 그러니까 딱 정해진 영역만 치환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클래스 함수 모듈 정의를 클립보드에 복사하기인데 VS 코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마우스로 드래그하면서 일일이 눈으로 다 확인해야 하잖아요. 그 올바르게 셀렉트를 했는지. 그리고 그 스크롤 내리고 난 다음에 그 컨트롤 C 입력. 그래서 빔도 사실 이거는 좀 이렇게 보니까 좀 되게 좀 되게 번잡하긴 한데 근데 이게 머슬 메모리와 함께라면은 정말 빠릅니다. 이거는 진짜 이건 진짜 직접 보지 않으면 모를 테니까 뭐 이것도 굳이 뭐 하자면은 뭐 여기 샘플이 있으니까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은 initial라는 함수가 있어요. initial라는 펑션이 있는데 initial 펑션을 이게 검색하고 이제 init 위치에 그 커서가 올라갔잖아요. 이제 얘를 커서 맨 끝으로 이동하고 이제 그 퍼센트 키 클릭하면 이 바로 점프가 돼서 얘를 W 플러스 W에다가 이제 PB 카피라는 커맨드로 이제 텍스트를 넘기면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이제 이게 이 클립보드로 이게 바로 카피가 됩니다. 텍스트로 보는 거랑 좀 그 직접 눈으로 보는 거랑 좀 다르긴 한데 확실히 좀 빔이 훨씬 더 효율적이긴 해요. 눈으로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뭐 이렇게 뭐 세 가지 응용 예시가 있고 그리고 스니펫이라는 게 있는데 스니펫은 이미 뭐 다들 이미 뭐 알고 있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그냥 방대하고 그냥 뭐 벌보스한 코드들을 그냥 최소한의 타이핑으로 빠르게 찍어내는 거예요. 빠르게 찍어내는 거고 이제 보통 그 코드라는 게 좀 엄청 막 단순하게 짜여지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이게 때로는 또 애드호크로 엄청 막 그 중복된 코드를 작성하게 될 일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벌보스한 코드를 작성한 과정에서 생긴 인지 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인지 부하라는 거는 진짜 이렇게까지 짜야 하나? 진짜 이건 너무 비효율적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아예 안 들게 해주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스니펫은 작성하는 방법이 보통 그 빔 같은 경우에는 네오빔은 루아 스닙이라는 걸 쓰고요. 그리고 그 빔에서는 그 얼티스닙스라는 걸 쓰고 있는데 근데 대부분의 그 IDE에서는 또 텍스트 메이트 표준이라고 해서 제이슨 기반으로 스니펫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보통 그런 방법으로 작성하는 건데 일단 스니펫이라고 볼 수 있는 것에 좀 두 가지 예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세 가지 예시겠다. 아무튼 일단 뭐 MS라는 게 엄청 유명한 스니펫 중 하나죠. 예. 여기서 보시면은 그 body, sharp slides, 그 괄호 그 앵커 그리고 섹션 닷 슬라이드 7 이렇게 타이핑하면은 이런 식으로 빠르게 코드가 제너레이션 돼요. 그리고 플러터 예시를 들어볼 건데 플러터도 그냥 이건 진짜 엄청 웰논인 그런 스니펫인데 STL이라는 그 STL 이렇게 세 번만 타이핑하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어떤 스테이트리스 위젯에 대한 코드 스니펫이 빠르게 찍어지고요. 그리고 STF 이렇게 세 글자를 타이핑하면은 스테이트풀 위젯에 대한 그런 보일러플레이트가 빠르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매크로라는 게 있는데 그 매크로는 그냥 키스트로크를 그냥 녹화해서 그거를 기반으로 빠르게 그냥 찍어내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은 키스트로크의 자동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 매크로 하면은 사실 매크로라는 게 좀 평소에 쓸 일이 잘 없는데 근데 매크로가 생각보다 좀 유용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는 그 매크로를 소개할 때 이런 시청각 자료를 함께 보여줘요. 같이 보시죠. 이게 지금 렉서랑 파서를 만들고 있거든요. 이 스트리밍에서. 이제 else를 넣고 있어요. DI word up capital I VIW paste that in YIW F that highlight paste it in then we got to go back one tilde down delete quit and that my friend is how you do it. We're going to go back up here. 지금 매크로가 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 Look at what we just got done doing right here. Do you
you see that return statement? Did you guys just see what the hell happened right there? I don't think you were ready for that. True? Yes. False? Yes. Yes. 이게 매크로의 This is the 매직입니다. greatest macro I will ever do. This is like I cannot 어, even explain 잠깐만. it. It's gonna be so good. So 어. let's go up here. Let's go to the 얘 어떻게 멈춰? 오케이. 네, 아무튼 엄청 그 와닿는 시청각 자료죠. 일단 매크로까지 소개했고요. 이제 네. 또 다루지 못한 주제가 있는데 또 메타 프로그래밍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됩니다. 네, 메타 프로그래밍을 하면은 일단 뭐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좀 적당한 레벨에서 추상하는 거죠. 아예 그냥 코드 레벨에서 에디터 레벨에서 최적화하는 게 아니라 아예 코드 레벨에서 최적화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제 엄밀하게 짜야 한다면 좀 더럽게 짜여지는 경우. 사실 좀 이거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예시가 그 JSX거든요. JSX는 또 이걸 또 사실 이게 그 React Create 엘리먼트로 이게 내부를 까보면은 사실 div 뭐 div 이렇게 그 뭐 XML 문법으로 작성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내부로 까보면은 뭐 React Create Element div, React Create Element div 이렇게 막 중첩적으로 감싸져 있는 구조인데 이제 이게 JSX라는 문법으로 추상화된 형태고요. 그리고 사실 뭐 JSX에서 영감을 받은 Declarative UI, 그러니까 선언적 UI가 다 어떻게 보면 DSL로 보시면 돼요. 그 스캐폴딩이라 하면은 이제 적당한 구조가 잡혀 있는 코드를 이제 자동으로 생성하는 게 있겠고, 스켈레톤은 그 이미 구조가 잡혀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 때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주 대표적인 예시는 그냥 그 깃허브의 그 템플릿 리포지토리 기능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의미론 단위로 이렇게 많은 일들을 쳐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CLI 환경과 친해지기라는 주제로 발표할 것인데, 근데 이게 엄밀하게는 그냥 터미널이랑 그 네오빔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거예요. 사실 저희가 네오빔을 쓰면은 이게 결국에는 터미널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터미널을 쓸 수밖에 없기도 하고, 저희가 네오빔을 쓰다 보면은 터미널이랑 친해지는 게 좀 불가피해요. 사실 좀 그 저희가 네오빔을 또 쓰다 보면은 또 터미널을 잘 알게 될 때도 있고, 그리고 좀 네오빔을 좀 그러니까 네오빔 위주로 좀 많이 쓰다 보면은 좀 터미널 좀 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일단 저희가 일단 저희가 네오빔을 킬 때 보통 네 가지의 과정을 거치죠. 네오빔을 개발할 때 일단 첫 번째로 터미널 에뮬레이터를 킨다. 두 번째로는 명령어를 타이핑할 수 있는 쉘이 열리죠. 당연히 터미널 에뮬레이터를 키면요, 쉘이 열리고 이제 쉘이 열리면은 이제 작업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의 경로를 찾아가죠. 그래서 현재 위치한 경로를 nbeam 커맨드로 열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우리가 사용하는 좀 익숙한 예시로 그 대치를 하자면은 터미널 에뮬레이터라 하면은 이제 rtom, console, westtom, 뭐 alacritty 이런 게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명령어를 타이핑하는 쉘이라 하면은 이제 jetshell, bashshell 이런 게 있겠고, 이제 뭐 프로젝트의 경로를 찾아가는 건 cd, 그리고 그 프로젝트 여는 거는 nbeam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 스텝 1을 다룰 건데요. 이제 itom, console, westtom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할 건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웨스텀을 써요. 웨스텀이 그 GPU 가속을 지원하는 터미널 에뮬레이터거든요. 그 웨스텀은 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네오빔처럼 루아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루아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 다팔지에다가 그냥 내가 어떤 폰트를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폰트 크기는 얼마로 하고 싶은지 같은 것들을 미리 세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냥 내가 원하는 내 입맛대로 키맵을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제가 가장 고평가하는 그 웨스텀의 기능 중 하나가 그 배경 투명도를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좀 적당히 프로그램을 하면은 이게 어떤 사람한테 유용하냐면은 UI 작업을 하는 빈도가 잦은 개발자들한테 많이 쓰일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플러터를 개발한다든가, 뭐 리액트를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리액트 리액티브를 개발한다든가요. 뭐 일단 그런 사람들한테 유용하고, 보통은 저희가 회사에서 개발할 때는 그냥 서브 모니터 하나 두고 작업을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맥북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좀 엄청 큰 모니터 하나 두고 이렇게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냥
그 모니터를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저희가 또 뭐 카페에서 급하게 작업하거나 아니면 좀 뭔가 그 노마드의 삶을 즐기거나 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모니터를 분할하지 않고 아예 그냥 모니터 하나로만 작업해야 한다면은 이제 배경 투명도 조절 기능이 어느 정도는 필요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거기다가 플러스로 요즘은 한 모듈 리로딩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한 모듈 리로딩이라면은 그냥 소스 코드를 편집해서 저장하면은 이제 그냥 UI 화면에 바로바로 반영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배경 투명도 조절이 되는 터미널과 함께라면은 이제 브라우저 창 위에 터미널 창을 띄워서 작업할 수 있어요. 그래서 터미널에서 편집하면은 이제 백그라운드의 브라우저에 변경 사항이 즉시 반영이 됩니다. 그 일단 보시면은 이렇게 그 배경 투명도를 이렇게 좀 한 0.5 정도로 맞추고 배경 투명도 한 0.5 정도로 맞추고 이제 백그라운드에 브라우저를 띄우고 이제 그 위에다가 터미널을 띄워 놓으면은 이제 내가 그 소스 코드를 편집할 때 바로바로 그 결과가 반영됩니다. 그리고 탭 이름 변경하기 기능도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마음에 드는데 그 예를 들면은 좀 제가 좀 멀티태스킹을 하게 될 일이 좀 많아요. 뭐 A 프로젝트를 작업하던가 아니면 B 프로젝트를 작업하거나 아니면 그냥 좀 TIL을 뭐 중간중간에 작성하거나 아니면 블로그에 또 내가 좀 그 글을 좀 짬짬이 쓰거나 이렇게 멀티태스킹을 하다 보면은 좀 어떤 환경을 작업하고 있는지 그런 인지부하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보통 그 터미널을 띄울 때는 그냥 좀 지금 어떤 명령어를 띄워주는지 탭에서 보여주는 게 디폴트인데 근데 탭 이름을 변경할 수 있으면 어떤 게 가능하냐면 이제 뭐 저널링이면 저널링이다, 뭐 블로깅이면 블로깅이다 이렇게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카테고라이징이 가능해요. 내가 어떤 환경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 스텝 2 가기 전에 이제 스텝 3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스텝 2 모르겠네. 아무튼 이제 스텝 3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 그러니까 프로젝트 경로를 이제 그 프로젝트 경로를 찾아갈 때 일일이 cd 명령어를 키기 굉장히 귀찮잖아요. 일일이 cd 명령어 키기를 굉장히 귀찮으니까 일단 저 같은 경우에 일단 티먹시네이터라는 걸 쓰는데 티먹시네이터에 대해서 소개하기 전에 티먹스에 대해서 먼저 넘어갈게요. 티먹스라는 게 일단 저는 그냥 이렇게 설명해요. 그냥 터미널 세션을 좀 더 가성비 있게 쥐어 짜낼 수 있는 CLI 도구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티먹스는 세션, 윈도우, 페인이랑 이렇게 나뉘는데 일단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일단 이렇게 바라보는 화면 자체가 하나의 티먹스 세션이거든요. 하나의 티먹스 세션이고 그리고 티먹스 세션 안에 이렇게 화면이 딱 나뉘는데 이렇게 딱 그 세션 안에서 이 세션이 있고 그리고 밑에 보면은 또 그 여러 가지 그 컨텍스트로 스위칭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스위칭 할 수 있는 게 그 티먹스에서 말하는 윈도우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아까 전에 살펴봤듯이 이렇게 한 윈도우 안에서 이 좌우로 쪼개든가 아니면 뭐 위아래로 쪼개든가 할 수 있는 게 그 페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 아까 전에 살펴봤듯이 다중 작업 관리하기가 굉장히 유용하고요. 그리고 창 분할할 때도 유용하고 그리고 분할된 페인 간 하는 기능도 잘 제공을 해줍니다. 잠깐만. 그리고 이제 티먹시네이터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건데 이제 티먹시네이터는 이제 아까 전에 티먹스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근데 티먹시네이터는 이제 YML 설정 파일 통해서 아예 프로젝트별로 티먹스 세션을 미리 정의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그 YML 파일에다가 그 티먹스 세션이 그 띄워지는 조건을 그 선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을 선언하고 난 다음에 티먹시네이터 스타트 명령으로 실행하면은 이제 그냥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환경을 미리 세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 티먹스 이거는 그 파일을 한번 봐야 할 것 같은데 비그 티먹시네이터 이거는 빠르게
잘 보이시나요? 네, 보시면은 이렇게 그냥 프로젝트에 대한 이름을 명시하고 그리고 어떤 경로에서 시작할지를 명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윈도우가 어떻게 나뉘냐를 정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의 윈도우는 이제 백엔드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윈도우는 이제 프론트엔드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의 윈도우는 디버깅이라는 이름으로 선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윈도우 안에서 어떤 식으로 페인이 나뉠지를 정의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경로를 이동하고 환경 변수를 세팅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그냥 자동으로 세팅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풀스택 개발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이렇게 백엔드 소스 코드 편집하는 하나 윈도우를 띄워놓고 그리고 프론트엔드 소스 코드를 편집하는 윈도우를 하나 띄워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뭐 그 백엔드 서버를 돌리고 프론트엔드 서버를 돌리고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주로 작업을 많이 해요. 그래서 네, 어느 디렉토리 기준으로 스크립트를 실행하는지랑 그리고 각각의 윈도우마다 어떤 프로세스를 띄울지랑 그리고 각각의 윈도우를 어떻게 분할할지 같은 것들을 이제 정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YAML 파일을 파라미터로 넘겨고 싶을 때는 이제 tmuxinator start -p 땡땡.xml YAML 이렇게 넘겨줄 수 있어요. 사실 tmuxinator가 이 내부적으로 까보면은 좀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엄청 복잡하게 막 tmux 명령을 실행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그냥 tmux 명령을 그냥 생으로 실행하면은 솔직히 좀 이걸 일일이 다 타이핑할 자신이 없잖아요. 근데 tmuxinator는 그냥 이런 걸 알아서 해준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쓰느냐? 저는 웨스텀과 의도적으로 역할을 분리합니다. 예를 들면은 tmuxinator는 그냥 한 프로젝트를 작업하는 데 필요한 모든 프로세스를 띄운다라고 저는 역할을 분리해요. 그래서 작업을 하는 단위 그리고 프로세스 단위로 분리를 하는 거죠. 아까 전에 살펴봤듯이 백엔드, 프론트엔드, 서브 프로세스 그리고 빌드 스크립트 이렇게 딱딱딱딱 나뉘어서 분류를 하고요. 웨스텀은 이제 워크스페이스 단위의 분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A 프로젝트, B 프로젝트, 저널링 TIL 그리고 블록 이렇게 따로따로 그러니까 팀워크시네이터는 이제 한 프로젝트 안에서 띄워지는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관리하기 위해 쓰는 거고 이제 웨스텀은 이제 아까 전에 살펴봤듯이 뭐 슬라이드 뭐 제가 뭐 첫 번째 탭에서는 뭐 슬라이드를 작업할 때 쓰고 두 번째 탭에서는 뭐 저널링을 하는 데 쓰고 뭐 세 번째 탭에서는 블로깅 하는 데 쓰고 완전히 좀 역할을 확실하게 분리해서 사용하는 편입니다. 팀워크 사실 이거 화면이 잘려가지고 뭐 직접 데모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네 일단 이건 넘어갈게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명령어를 타이핑할 수 있는 쉘이 열린다. 스텝 2로 바로 살펴볼게요. 스텝 2에서는 일단 이거는 제가 엄청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기능 중 하나인데 네오빔은 터미널 모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터미널 모드라는 기능이 왜 필요한가 하면은 보통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는 그냥 커맨드 모드로 그냥 뭐 명령어 한 줄 딱 실행할 수 있어요. 근데 얘도 실시간 상호작용이 포함되는 CLI 툴을 사용하기는 좀 어려워요. 예를 들면 GitHub CLI라던가 GitHub CLI 내지는 뭔가 GitHub CLI 내지는 그냥 계속 뭔가 좀 어떤 뭐 SSH도 포함이 되겠죠. SSH도 포함이 되고 아무튼 그런 기능들을 이용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하지만 터미널 모드는 이제 터미널 명령을 사용하기 불가피할 때 좀 더 높은 자유도를 제공해줘요. 예를 들면은 굳이 웨스텀 탭을 따로 띄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웨스텀 탭을 따로 띄울 필요가 없고 아예 그냥 네오빔 인스턴스 버퍼 안에서 해결할 수가 있어요. 빔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얼라이어스라는 얼라이어스가 커맨드 모드에 진짜 동작을 안 하거든요. 동작하긴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돌고 있는 LSP 프로세스가 또 매번 다시 실행되기 때문에 결국에 에디터 성능이 느려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터미널 모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터미널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뭐 GitHub CLI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SSH도 바로 들어갈 수 있고 이제 플러터 빌드라든가 뭐
그 테라폼 명령어도 아무렇지 않게 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itHub 제가 최근에 GitHub 그 CLI 코파일럿을 써봤는데 이제 GitHub CLI 코파일럿도 그냥 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동작을 해요. 네, 세 번째 대망의 마지막 챕터인데요. 이제 좀 이번에는 좀 제가 어떻게 빔 개발 환경을 구축했는지 좀 약간의 자랑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일단 제가 세 가지 꼭지를 소개할 거예요. 타임슬롯 알람이랑 그리고 타임슬롯 리마인더랑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랑 뭐 그 테마를 스위칭하는 거. 그래서 일단 그 타임슬롯 리마인더를 소개해 볼 건데 일단 그 타임슬롯 리마인더를 소개하기 전에 저는 좀 그 제가 영감을 받은 책이 있어요. 그 MS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한 10년인가 20년인가 아무튼 거기서 개발자로 있었던 그 나카지마 사토시라는 분이 오늘 또 일을 미루고 말았다라는 그 시간 관리에 대한 책을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에서 소개하는 내용이 뭐였냐면은 컨텍스트 스위칭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은 생산성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볼 건데 예를 들면은 저희가 3시간이 주어져 있다고 해요. 3시간이 주어져 있다고 할 때 뭐 A 작업을 20분 하고 B 작업을 20분 하고 C 작업을 20분 하고 이렇게 3번을 반복해요. 그러면은 컨텍스트 스위칭이 대략 9번 일어나죠. 근데 그리고 A 작업 60분 하고 B 작업 60분 하고 C 작업 60분 하면은 이제 컨텍스트 스위칭 2번이 일어나죠. 근데 이게 왜 컨텍스트 스위칭이 중요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A 작업을 하다가 또 A 작업을 하다가 끝나고 이제 이게 어디까지 뭐 완료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다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또 근데 사실 또 컨텍스트 스위칭하는 그 짧은 순간 동안에 또 딴짓을 하고 싶을 수 있어요. 약간 그런 비용까지 포함되면은 이제 컨텍스트 스위칭은 가능하면 줄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컨텍스트 스위칭은 뭐 있을 수밖에 없긴 한데 가능하면은 줄이는 게 좋고 그리고 멀티태스킹이 불가피하다면은 시간을 적당한 블록 단위로 분할하라고 책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시간대별로 이렇게 슬롯을 나누는데 그래서 10시부터 13시까지는 완전 초집중 모드 그리고 15시부터 17시까지는 뭐 자료 수집 모드 그리고 뭐 19시부터 뭐 21시까지는 뭐 R&D 모드 이렇게 딱딱딱딱 분리를 해서 그 슬롯을 나누는데 이 슬롯 중간중간에 비는 시간 있잖아요. 슬롯 중간중간에 비는 시간은 뭐 따로 메모를 하는 시간을 두고 따로 그냥 내가 한 것에 대한 메모를 하는 시간을 따로 할당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좀 딱 이 시간에만 딴짓을 할 수 있다고 뭐 그 제약을 걸거나 그냥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 빔에다가 또 녹여냈거든요. 이 빔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그 분 단위로 그냥 그 스케줄러로 돌려요. 정확히는 뭐 초 단위로 돌리긴 하는데 이렇게 초 단위로 그 스케줄러를 돌리고 이제 7시 30분이다 하고 알림을 띄우고 9시 30분이다 하고 알림을 띄우고 10시 뭐 13시 15시 18시 이렇게 막 그 알림을 띄울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알림을 띄울 수 있느냐? 제 빔 노티파이라는 걸 이용해서 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따로 시계를 보지 않고서도 시계를 보지도 않고서도 그냥 좀 언제쯤에 쉬어야 할지 굳이 막 그 신경 쓰지 않아도 그냥 그 빔 프로세스가 그냥 알아서 해주는 식으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뭐 이거는 뭐 뻔하긴 한데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롬프트를 스크립트로 말아놓는 과정에 네오 엠빔을 사용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얘가 좀 그 마지막으로 커밋된 게 한 1년이 넘었나 아니 6개월이 넘었나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다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지원하는 다른 플러그인을 찾아봤는데 챗 GPT 엠빔이라든가 다 뒤져봤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커스터마이징해서 직접 말아 넣기 쉬운 거는 네오 AI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걸 어떻게 쓰냐 하면은 커밋 메시지를 자동으로 생성한다던가 아니면은 커밋 메시지를 수정한다던가 아니면은 브라우저 안 켜고 챗 GPT를 띄운다던가 하는 목적으로 주로 사용해요. 그래서 그 커밋 메시지 생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커맨드로는 그냥 인젝트 커밋 메시지라는 명령을 사용하는데 이제 프롬프트로는 이제 뭐
그 75자 이내의 짧고 간단한 git 메시지를 작성해 주세요. 변경사항은 git diff cached와 같습니다. 이렇게 막 넘겨주거든요. 이거 뭐 한번 시연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다시 이거 한번 치환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치환을 했어요. 이렇게 치환을 했으면은 세이브하고 이제 얘를 스테이징 영역으로 올리고 이제 커밋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inject 커밋 메시지라는 명령을 딱 타이핑하면은 짜라잔, 알아서 커밋 메시지를 만들어 줘요. 제가 그냥 어떻게 커밋 메시지를 작성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그냥 얘가 알아서 적당히 문맥을 파악하고 알아서 작성을 해 줍니다. 아무튼 이렇게 inject commit message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제가 textify commit message라는 명령어도 제가 또 따로 정의해서 쓰고 있는데, 이건 그냥 그 inject commit message랑 뭐 역할이 같아요. 근본적으로는 그냥 좀 그 제가 그냥 일단 그냥 날로 그냥 커밋 메시지를 작성해 놓으면은 그거를 적당히 알잘딱깔센으로 알아들어서 그냥 좀 말이 되는 커밋 메시지로 그냥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좀 그 제가 영어로 커밋 메시지를 좀 많이 작성하는 편인데, 근데 영어로 그 커밋 메시지 작성하다 보면은 뭔가 좀 문법이 잘 맞는지, 아니면 내가 올바른 어휘를 사용했는지, 혹은 내가 좀 그 맥락이 너무 누락시킨 거 아닌 건지 같은 걸 막 신경 써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고민을 아예 그냥 분단위로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텍스티파이 커밋 메시지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챗 GPT도 띄울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브라우저로 챗 GPT 띄울 때는 그냥 무한정으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데, 오픈 AI API를 이용하면은 그래도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뭔가 좀 챗 GPT의 역할을 제대로 하긴 해요. 근데 얘네는 문제는 이게 API마다 그러니까 그 AI 모델마다 약간 컨텍스트 랭스 리밋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컨텍스트 랭스 리밋이 있다 보니까 그냥 좀 간단하게 그냥 좀 그냥 브라우저 안 띄우고 티키타카 하고 싶을 때 그냥 좀 그 챗 GPT를 그냥 그 네오빔에서 띄워서 사용할 때도 간혹 있어요. 그리고 이제 테마를 스위칭하는 것도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사실 풀스택 개발을 한 다음에는 멀티태스킹을 하는 게 좀 굉장히 불가피하거든요. 그래서 백엔드, 프론트엔드, 뭐 백오피스 혹은 뭐 그에 수반되는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을 번갈아 가면서 작업하게 될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각적으로도 내가 어떤 부분을 작업하고 있는지가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거든요. 명확한 구분이 필요해서 좀 미세하게 인지부하를 줄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이름을 따로 안 써가지고 좀 헷갈리긴 하는데, 뭔가 좀 다 색상이 좀 다르죠. 이렇게 색상적으로 좀 구분이 잘 되다 보니까 좀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작업하고 있는지가 좀 그나마 좀 빠르게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현을 하느냐? 일단 네오빔 프로세서를 키기 전에 이제 환경 변수로 어떤 테마를 사용할지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오빔 프로세스가 띄워지면은 이제 이런 그 어떤 테마를 사용할지를 런타임에서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네오빔 띠이라는 어떤 환경 변수를 가지고 오면은 그 환경 변수를 가지고 이제 멜란지를 쓸 것인지, 캐프친을 쓸 것인지, 도쿄나이트를 쓸 것인지, 그 노로딕을 쓸 것인지를 런타임에서 결정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팀웍시 네이터에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 팀웍시 네이터에다가 적용하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그 그림이 그려지냐면은, 일단 그 경로를 이동하고 프로젝트의 경로로 이동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네오빔 빔을 사용할지를 환경 변수로 선언해 두고 이제 프로젝트를 열면은 각각 다른 테마로 이 프로젝트가 열리게 됩니다. 아무튼 제가 다룬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일단 결론을 내리자면은 생산성 개선이란 건요, 내가 어떤 행위에서 불필요하게 시간을 소모하는지에서 분석하는 메타인지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컨텍스트 스위칭이나 혹은 인지 부하를 줄이기 위한 시도도 생산성 기여에
생산성 개선에 큰 기여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터미널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예, 특히 네오빔과 CLI 조합은 굉장히 환상적이에요. 사실 저희가 그 린터를 사용하거나 뭐 LSP를 사용하거나 포매터를 사용하거나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근본적으로 타고 가면은 다 CLI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네오빔을 어느 정도 능숙하게 사용하게 될수록 CLI도 결국에는 능숙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좀 그 추천하는 글이 하나 있는데 그 타이핑 패스트 is latency not throughput이라는 글이 있거든요. 그 이 글이 주장한 바가 뭐냐면은 예를 들면 해커 뉴스에서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그냥 그 키보드를 빠르게 타이핑하는 게 생산성 개선에 큰 도움이 되느냐, 약간 그런 이슈로 그 키보드 배틀이 일어났었거든요, 해커 뉴스에서. 근데 이 저자가 하는 말로는 이 타이핑을 빠르게 한다는 거는 그냥 좀 그 키보드의 손가락을 빨리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의미론 단위로 이 빠르게 점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이 글을 보면서 진짜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타이핑 하는데도 결국에는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타이핑 하는데 드는 시간을 뭐 줄일 바에야 좀 의미론 단위로 좀 빠르게 그 점프할 수 있는 게 결국에 효율적이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비유를 또 들었냐면은 그 유명한 작가들은 하루에 한 200글자를 쓰더라도 책을 많이 찍어낸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 개발자도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오늘 발표는 파트 2에 대한 내용인데 파트 1은 약간 좀 네오빔에 어떤 플러그인 같은 게 있는지를 소개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파트 1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slides.codingwarrior.dev에서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량상 다루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운 주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set relative number가 왜 다들 선호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슈인데 사실 이건 이미 많은 분들이 눈치를 채시겠지만 그게 리피티션에 그냥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HJKL이 얼마나 근본 있는 키맵인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없었고요. 그리고 명령 모드에서 퍼센트 기호 사용하기. 이거는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고, 그리고 빔 후지티브가 얼마나 훌륭한 플러그인인지 데모로 소개하고 싶었는데 사실 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얼마나 좋냐면은 이제 각 파일이 있으면 각 파일의 변경 사항을 이퀄 사인으로 펼칠 수 있고요. 그리고 이퀄 사인으로 펼친 변경 사항을 이제 비주얼 모드로 선택해서 스테이징 영역으로 올려놓으면은 이제 헝크 단위로 쪼개서 커밋을 할 수가 있어요. 아예 그냥 마이크로하게. 근데 이걸 소개하기엔 시간이 너무 짧았고, 그리고 사실 이거는 제가 챕터를 따로 하나 할애해서 소개하려고 했었거든요. 랭귀지 서버랑 포매터랑 린터를 잘 활용하기라는 주제로 소개하려고 했었는데 가장 소개하고 싶었던 게 일단 호버 툴팁에 대한 거였어요. 호버 툴팁이란 게 커서를 그냥 함수 펑션 네임이나 아니면 클래스 네임에다가 커서를 올려대면은 옆에 딱 닥스트링이 딱 펼쳐지잖아요. 닥스트링이 딱 펼쳐지는데 닥스트링이 펼쳐지기 위해서 보통 IDE에서는 그냥 마우스 커서를 가져야 되거나 그러잖아요. 하지만 네오빔에서는 그냥 커서를 그냥 딱 바로 위치시키고 난 다음에 그냥 대문자 K를 누르면 그냥 알아서 옆에 호버 툴팁이 띄워지죠. 그래서 그런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고 싶었고, 그리고 사실 덕스트링 작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좀 언급하고 싶었어요. 덕스트링 작성을 잘 해놓으면은 굳이 고투 디피니션을 하지 않아도 그냥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 펑션이구나,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 클래스구나 하는 거를 그냥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브 타이핑을 이용한 제약사항 강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얘는 그냥 서브 타이핑을 하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저희가 어떤 그러니까 그냥 어떤 폼 페이지를 작업한다고 쳐요. 예를 들면은 가입 신청서라든가 가입 신청서 내지는 게시글 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각각의 폼마다 이제 on submit, can submit, invalid method가 각각 정의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제약 사항을 이제 abstract 클래스로 미리 정의해 놓고 이제 상속받으면은
이제 얘네 그 각각의 메소드가 정의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제 그 에러 메시지를 띄우는 식으로 이게 인지 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좀 설명하고 싶었는데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아무튼 네,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네, 아무튼 발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네,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걸로 그냥 실행하는. 네, 바로 이렇게 갖다 쓸 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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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사실은 팀에서 항상 질문을 많이 받아요. 왜 이렇게 쓰냐. 네. 근데 옆자리에 있는 분은 제가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되게 물들이긴 했는데 성향이 되게 비슷한데 그분이 말씀하시길 빈만큼은 안 쓸 거다. 혹시 이 발표 자료를 통해서 이제 물들게 되신 분이 있으신가요? 빈을 쓰게 되신 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냥 어차피 이게 직접 이 환경을 체험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라서 그냥 강제 급여를 해요 보통은. 네, 관심 있다 하면은 합의 하에 강제 급여를 합니다. 그냥 이거는 제가 사는데 저도 회사에서 빔을 쓰고 다른 네. 사람은 잘 안 쓰는데요. 네. 정규 표현식이라든 같은 거를 좀 쓰는 걸 직접 보여주는 게 낫더라고요. 기능 하나 설명하는 것보다 어떤 사례에서 이렇게 썼을 때 되게 생산성이 높다 이런 걸 보여주면은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하더라고요. 네, 특히 텍스트 오브젝트는 진짜 엄청 좋은 기능입니다. 네. 사실 기술 좀 끝날 거에다가 네. 재현님이 파트 원본에서 사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요? 감사히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 팀웍스 관련해서 좀 많은 내용을 봐서 저도 좀 조용했다 싶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근데 사실 팀웍스랑 여기 터널을 쓰면서 약간 좀 의아했던 게 팀웍스도 결국 여러 개 기능을 생성할 수 있고 네. 저도 여러 개 터널 버퍼를 생성할 수가 있는데 네. 둘의 역할이 사실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아니 저는 그 아까 전에 언급했듯이 저는 백엔드 편집한 거 따로, 이제 프론트엔드 편집한 거 따로, 서버 프로세스 띄운 거 따로 이렇게 그 실행을 하다 보니까 그냥 좀 저는 아예 그냥 의도적으로 그냥 분리를 했거든요. 팀웍스는 딱 이런 역할로 쓴다. 그리고 뭐 웨스텀은 그냥 딱 이 정도 그냥 그러니까 팀웍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런 프로젝트를 작업하는 데 드는 모든 프로세스를 띄우는 거고 그리고 그 웨스텀의 그 터미널 에뮬레이터의 탭은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 얘네가 그 터미널 에뮬레이터의 탭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컨텍스트로 스위칭을 하느냐 그런 거지 큰 범위에서 봤을 때 완전히 범위가 완전 분리가 되어 있어요. 혹시 또 질문? 네. 제가 쭉 듣다가 약간 다른 것들은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는데 살짝 애매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네. 사실 그 패턴 부분하고 저거 뭐지? 매크로 부분이라고 매크로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패턴 그러니까 특히나 정규 표현식하고 매크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오 그래 저렇게 하면은 개쩔지 그래 타이핑도 그렇게 많이 안 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실제로 제가 써봤을 때는 패턴도 그렇고 매크로도 그렇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좀 더 잘 쓸 수 있을까에 대한 거에서 부하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저는 매크로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제가 좀 최근에 그냥 생각한 어떤 가상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만약에 그냥 좀 그냥 탭 단위로 그 구분된 어떤 그냥 그 여러 개의 라인으로 구성된 어떤 그냥 TSV 같은 그런 포맷이 있다고 쳐요. 그 TSV 같은 포맷이 있으면은 얘네를 이제 CSV로 바꿔야 할 때. 제가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네. 저는 이제 프로그래밍을 요즘 좀 잘 안 하고 이제 IP 자체를 좀 이제 IP 여러 개를 좀 다룰 때가 있어요. 이제 걔네들을 이제 뭐 DB 같은 데다가 조회를 한다고 할 때 이 IP들을 이제 쌍따옴표로 이제 씌워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매번 이렇게 씌워주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걸 매크로로 돌리면은 전체 줄 이제 그 뭐 몇 라인이 됐든 그걸 한 번에 그냥 쌍따옴표를 바로 찍어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활용을. 그 매크로라는 게 애초에 그 리피티션도 가능하다 보니까
만약에 뭐 100개 라인을 작업한다면은 그냥 100 치고 그 다음에 골뱅이 클릭하면 타이핑하면 되거든요. 맞죠? 네. 그거는 맞는데 근데 제가 매크로를 쓰면서 경험했던 거는 제가 매크로를 잘못 입력했을 때 아, 그 맞아요. 그거를 계속 그거 이 매크로가 아닌데 이 매크로가 아닌데 하면서 계속 수정하다가 이렇게 쭈르륵 돼야 되는데 그 과정 자체가 오히려 로드라고 생각될 때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팁이나 그런 게 있을까 해서 아 근데 그거는 코드 그냥 그 커서를 이동한 것 자체 그냥 좀 커서를 이동한 것 자체가 이게 머릿속에 다 그려져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코드 그러니까 텍스트 오브젝트 그러니까 뭐 CI, W, CI 뭐 가로 이런 거 알려주셨는데 사실 저 그거 안 썼거든요. 20년 가까이 썼지만은 모르는 생각보다 많다니까요. 그걸 보고 사실 저도 쓰기 시작을 했어요. 네, 최근에 굉장히 잘 쓰고 있고 그런 거를 잘 활용을 하면 그 말씀하신 뭐 큐로 매크로 이렇게 레코딩 했다가 바로 뭐 돌려가지고 리피티션 하고 이런 거 할 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저도 얘기하자면 저는 매크로를 거의 매일 만들고 매일 쓰고 있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반복 작업을 하는데 너무 짜증나요. 매크로 그냥 저는 기준이 되게 간단해요. 짜증나면 매크로 만드는데 한번 만든 매크로를 4회 이상 쓰면 프로그램을 근데 매크로 계속 질문이 약간 반복되는 것 같은데 그 매크로를 한 번에 잘 만드시나요? 아니면은 한 번에 잘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몇 번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매크로 만드는 게 요령이 있습니다. 그게 궁금했어요. 그게 궁금했어요. 매크로 만들기 요령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4년쯤 전에 발표했던 그게 있습니다. 그 비마시 2069였나? 거기서 빔 두 가지 관점이라는 문서를 썼었는데 그때 제가 빔의 노멀 명령은 일종의 펑셔널 프로그래밍 랭귀지로 코딩하는 거랑 되게 비슷하고 각각의 우리 명령들이 인자를 갖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매크로로 하는 게 이것들을 묶어가지고 어떤 인을 만들고 이거를 한 번에 실행할 수 있는 거를 그게 그 굉장히 파격적인 기능이라고 소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소개라고 하기에는 다들 알고 있는 기능이지만 근데 저는 주로 매크로를 만들 때 이 매크로 하나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 매크로를 분할 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라인이 있는데 이 라인에서 여기 중간에 예를 들어 C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으면 얘를 D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 줄을 두 줄로 쪼개고 얘네 이 두 줄로 쪼갠 거에다가 쌍꺼풀 양쪽에 씌우고 뭐 하는 그런 세 가지 작업이 있다고. 그럼 매크로 3개 만듭니다. 3개를 만들고 이 매크로 3개가 처음에 한 개 만든 거 그 C로 시작하는 거 B로 바꾸는 거 이거 하나가 잘 작동하는지 본 다음에 두 번째 매크로 만들기가 잘 작동하는지 보고 세 번째 만들기 잘 작동하는지 본 다음에 네 번째 매크로를 만들어서 이 네 번째 매크로가 3개를 부르게 합니다. 그리고 보통 3개를 부른 다음에 J를 마지막에 한 번 눌러서 밑에 줄로 내려가게 하죠. 그러면은 매크로를 30 그다음에 매크로를 입력을 하면은 30줄에 대해서 한 줄 실행하고 밑으로 한 줄 실행하고 밑으로 가게 하는데 이게 기본이라서 전 이걸로 한 2줄, 3줄 정도가 똑같이 제가 의도한 대로 똑같이 작동하는지 봅니다. 그리고 이게 잘 작동한다 하면은 그냥 써요. 그리고 그냥 씁니다. 근데 그 다음 날에도 쓴다. 그 다음 날에 쓴다 하면은 이 그 쪼개놨던 매크로를 그 사실 레지스터에 들어가 있잖아요. 레지스터에 들어가 있는 거를 그 빔 스크립트에다가 적어놨습니다. 적어놔서 그냥 빔을 실행을 했을 때 이 레지스터에 이게 들어가 있게 하고 그 위에다 주석을 써둡니다. 주석을 써두고 근데 얘네가 점점 많아지잖아요. 많아지면은 아까 3개 매크로를 쪼개놨었는데 하나로 합칩니다. 하나로 합치고 마지막에는 J를 빼냅니다. 그럼 한 줄에 대해서만 작동하게 되겠죠. 근데 매크로를 보통 사용하기 제일 쉬운 게 제일 뒤에 J를 넣어서 이 매크로가 끝나면 다음 줄로 내려가서 이 매크로 또 실행하면 이 줄에 대해서도 이터레이션이 가능하게 하는 걸 텐데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 명령줄에서 노멀 명령에다 느낌표 주고 실행을 하면은 여러 줄에 대해서도 실행이 가능하거든요. 왼쪽 그 각가로 마크랑 오른쪽 각가로 마크 콤마를 하면 사실 비주얼 모드에 선택을 했을 때도 이 마크가 나오죠.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도 실행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매크로를 3개를 만든 게 잘 돌아가는 거 확인을 하고 얘네는 하나하나는 아주 작은 기능을 하지만 이거 하나만 쓸 일은 별로 없겠다. 합치고 그 다음에 얘네만 이 매크로를
갖고 있는 빔 스크립트 파일을 하나 만듭니다. 파일 하나 안에다가 붙여놓고 여기다가 주석을 쓰고 필요하다면은 그냥 이걸 그때부터 매크로로 쓰는 게 아니라 그빔 키맵을 사용해서 예를 들어서 리더키 뒤에다가 뭐 다른 키를 붙여서 그냥 간편하게 호출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거를 어떤 경우에 많이 쓸 건가 생각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면은 그냥 그빔 스크립트에서 i맵이나 n맵 같은 걸로 지정을 해서 쓰고 아니면 특정 파일 타입에서만 쓰면은 오토 커맨드로 지정을 해서 파일 타입별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식으로 쓰는 거는 저는 기능이 비슷하면은 항상 같은 그 키스트로크를 지정을 하거든요. 저는 그 리더키로 S를 씁니다. S는 잘 안 써서 예를 들어서 S 그 다음에 C 하면 코드랑 관련된 거, 코드랑 관련된 SCR 하면 저는 코드 리네임할 때 쓰고 예를 들어 SCP 하면은 반복해서 프린트 코드 같은 거 풀어줄 때 쓰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자주 쓰는 매크로들이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혹시 그런 내용 이제 블로그에 들어가요? 제 다파이즈 가보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제일 많이 소개하는 글이 혹시 제 블로그 들어가서 네. 클로저 네오빔으로 검색하시면 네. 제일 클로저. 많이 소개하는 이거 재작년쯤에 발표했었어요. 여기에서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네, 그냥 여기서 매크로 검색할까요? 아니 여기서 커맨드 F 누른 다음에 네. SAR 같은 거 SAR. 키로 뭘 썼는지가 모르거든요. 제가 네. 보면은 그 빔 이거는 명령이고 맵을 보면 되겠군요. 맵을 보면은 이런 거 말고 쓰던 매크로를 그대로 가져온 것 쓰다가 이렇게 맵으로 등록을 한 것들이 있습니다. 응? 죄송합니다. 남의 컴퓨터라. 네, 괜찮습니다. 네. 찾으려고 하니까 잘 안 나오는. 요런 것들이죠. 요런 것들도 있고 보면은 SKS가 린터가 가끔 경고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거는 맨날 추가하는 게 귀찮아서 그냥 하루짜리로 매크로로 썼거든요. 그때 이그노어니까 레지스터 i에다 집어넣어서 i 레지스터에 넣어서 그냥 골뱅이 i 눌러 쓰곤 했는데 근데 그거를 매일 쓰게 되니까 그냥 매크로 놔두면 안 되겠구나. 그냥 이거는 매핑을 하자 해서 SKS를 누르면은 여기 CLJ 콘도라는 게 클로저 랭귀지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린터입니다. 여기서 저는 리더 키를 S로 쓰니까 S, 그다음에 CLJ 콘도 관련되니까 K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썼고요. 보면은 뭐 여기 뭐 콜 하는 것도 많고 사실 매크로를 잡다하게 쓰다 보면은 한 일주일쯤 지나면은 영원히 쓸 일 없는 매크로도 많이 만듭니다. 그런 거는 굳이 저장하지 않고 지워버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여기도 보면은 비미키 쪽에서 제가 쓰고 있는 매크로가 있는데 여기에 제가 아마 설정 파일이 맨날 잊어먹습니다. 비미키 쪽에서도 여기 뭐 오토 커맨드로 막 이런 것들도 쓰고 그럽니다. 그리고 보면은 노멀 맵을 보면은 이렇게 신기하다. 막 이렇게 쓰는 것도 있고 여기 보면은 요런 거 보이죠? 요런 것도 선택한 텍스트에다가 마크다운 문서를 쓸 때 HTML
URL을 달아줄 때 대괄호를 씌운 다음에 오른쪽에 괄호를 씌워주죠. 그런 거 할 때 그냥 양쪽에 그, 그 씌울 때 좀 귀찮으니까 그 텍스트 오브젝트로 쓰기 애매한 경우 있어요. 중간에 스페이스가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 써줍니다. 여기 보면은 V맵이죠. 비주얼 모드에서 선택한 다음에 SC 대괄호 누르면은 마치 그 여기 빔 서라운드에서 여기 S 대문자 S 누르는 게 Shift 누르는 게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쓰다가 그냥 이걸로 고정을 시켰습니다. 아, 저거 빔 서라운딩 쓴 거죠? 네네네. 빔 서라운드에서 비주얼 모드에서 대문자 S 누르면은 씌우는 게 한 번에 되니까 뭐 그렇게도 쓰고 뭐 여기 보면은 이런 나압 같은 경우도 많이 쓰는데 보통 그 S가 제 리더지만 서브 리더가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경우에 따라서 SE를 눌렀을 때는 아무 일도 안 하도록 그냥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 보면 얘가 제일 복잡한 매크로라는 게 보이죠? 네, 이게 커서가 위치하고 있는 그 마크다운 문법에서 대괄호가 있고 오른쪽에 소괄호가 있는데 커서가 위치하고 있는 괄호 속에 링크만 분리해서 문단 아래쪽에 모아줍니다. 이거는 그 링크가 되게 많은 마크다운 편집을 할 때 되게 제가 한때 엄청 필요해서 예를 들어 그런 경우 있잖아요. 복사를 해왔는데 링크만 필요해요. 그런 경우에 추출하는 거를 매크로로 이걸 만든 게 아까 그거랑 똑같습니다. 한 가지 기능만 하는 매크로 만들고 그 다음 일을 하는 매크로 만들고 그 다음 일을 하는 매크로 만들어서 이게 아마 매크로 한 4개로 만들었다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한 달 넘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로 합쳐놓은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제가 그 레이텍으로 그 수식 같은 거를 마크다운해서 편집하고 날 때 그 양쪽에 아니다. 이거는 그 별 2개를 달아준다든가 그런 거 할 때도 좀 쓰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여기도 보면은 다 이런 식으로 만든 매크로입니다. 좀 복잡한 것도 있지만 간단한 것도 있고 근데 대부분이 복잡한 매크로는 그 세월이 흐르면은 내가 이걸 왜 만들었지? 내가 이걸 언제부터 안 썼지? 생각이 안 나는 것들이 많아서 그냥 지워버립니다. 아, 근데 이걸 보니까 빔 서라운드 뽐뿌입니다. 서라운드 최고죠. 네. 팀버프님이 만드신 최고의 빔플러그입니다. 그러면은 저거 그 매크로 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어제 썼으니까 그냥 어제 뭐 A 키에다가 할당하고 B 키에 할당했으니까 그냥 그거 기억해서 바로바로 하시는 거예요. 레지스트 목록 나오잖아요. 아. 저는 보통 그 복사 같은 거 할 때는 주로 알파벳 앞쪽에 있는 걸 많이 쓰고 매크로 만들 때 뒤쪽에 있는 거 많이 씁니다. 제일 많이 쓰는 매크로 이름 Q예요. 그냥 Q 누르면 되니까. Q 매크로를 제일 많이 만들어요. Q, A, W, X 이렇게 많이 만들어요. 혹시 제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시나요? 네. 질문이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팁인데 아까 PB카피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원격 서버에 접속해서 네오림을 쓰는 경우에는 걔는 내 로컬 머신에서 도는 게 아니니까 PB카피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아, 네. 그래서 쓰는 게 OSC52라는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nvim OSC52라는 거를 와. 보면은 GitHub에 이제 나오고 이게 그 터미널 시퀀스로 이제 그 비주얼 블럭 잡은 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줘요. 이게 제가 아마 예전에 디스코드 채널에 가서 질문했다가 셀프로 답변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와, 이거구나. 해놓으시면은 이제 리더 키로 뭐 C 누르면은 그 비주얼 블록이 그대로 터미널 에뮬레이터한테 이제 전용 그 명령어를 보내가지고 이제 로컬 클립보드로 복사가 돼요. 네. 그리고 이거의 장점은 이제 뭐 예를 들면 탭 문자 같은 거 하이라이팅 하려고 이렇게 터미널 글자 같은 게 막 이렇게 부가 기호가 붙어 있다던가 뭐 뒤에 그 커밋 히스토리 같은 게 이렇게 뭐 인레이 힌트로 들어가 있다던가 하면은 터미널을 그대로 그냥 내가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긁으면은 그런 문자들까지 다 복사가 되잖아요. 근데 저거는 진짜 버퍼에 있는 딱 그 비주얼 블록의 문자열만 복사를 해오기 때문에 깔끔하게 내용이 나옵니다. 네, 팁 하나. 아,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문할 내용 있으신가요? 네. 약간 그 내용이랑 관련이 모르겠는데 발표 제목이 생산성 텀텀 점프잖아요. 네. 저는 늘 그렇게 하거든요. 이걸 생산하는 시간과 네. 발표 시간 중에 어느 정도 비율을 이렇게 맞춰야 되나.
아,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되게 특이한 케이스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뭐 맥북 사용하고 있는데 집에 그 아치링스 돌리고 있는 머신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메인으로 쓰고 있는데 제가 그걸 쓰다가 이게 좀 더운 날에 이게 들고 다니다 보니까 배터리가 스웰링 나가지고 키보드 있는 것까지 다 고장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키보드를 따로 사서 쓸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그냥 그 랩톱으로 작업할 때 그냥 좀 그냥 엄지 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은 다 그 타이핑하고 엄지 손가락으로 뭐 스크롤하든가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흐름이 아예 깨져버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빔으로 가는 게 불가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아예 그냥 네오빔 계속 쓸 수밖에 없었는데 그냥 네오빔을 계속 쓰다 보니까 그냥 좀 VS 코드를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이 작업을 처리하는 게 빨라지긴 했었죠. 근데 물론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좀 한 초반 그러니까 한 3개월에서 4개월 동안은 좀 그거 세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좀 그 고통받는 시간을 좀 견뎌내면은 어느 정도는 좀 기존에 사용하던 것보다 훨씬 더 작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요. 저도 한마디 하자면 자신의 게으름을 믿으십시오. 그냥 귀찮은 거 기준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뭐 굳이 네오빔을 쓰지 않더라도 만약에 뭐 그 인텔리제이를 쓰거나 아니 VS 코드를 쓰고 있다면은 그냥 그 에디터를 쓰고 있는 동안에 그 에디터 자체도 뭐 쇼컷 같은 게 되게 많잖아요. 아니 물론 뭐 네오빔만큼 편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들을 그냥 머슬 메모리에 체화시키면은 좀 그나마 좀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게 되긴 해요. 아니 뭐 당장은 네오빔으로 시작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VS 코드나 그 인텔리제이에서 제공해주는 그 빔 키 바인딩 플러그인을 보면은 빔 자체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그 뭐 빔 모션이라든가 빔 스닉이라든가 아니면 빔 서라운드 같은 좀 어느 정도는 다들 약간 디펙토처럼 쓰는 그런 플러그인들이 그 내장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라도 좀 적응해 보면서 좀 더 그냥 시간을 아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혹시 더 네. 아, 네. 오늘 발표랑 조금 상관없지만 트위터 가끔 보니까 홈페이지도 엄청 기가 막히게 만들고 계신 것 같아요. 아, 홈페이지요. 아, 그건 나중에 언제 기회가 그것도 다루고 싶은데 근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은 그 블로그도 어, 거의 재열림을 위한 세미나를 하나 그러긴 좀 많이 무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제텔카스텐이라는 텔레카스텐이라는 그런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이게 다 그 텔레카스텐 문법으로 그 작성된 그 마크다운 문서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리더 키 누르고 그 ZZ 키를 누르면은 딱 내부 문서로 바로바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돼요. 예, 그리고 비밀키랑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이렇게 내부 문서들을 또 엮은 거 내부 문서 이 링크 가지고 또 제가 또 좀 약간 여러 가지 실험을 하거든요. 어떤 실험을 하냐면은 이제 그 그래프의 형태로 그 뽑아내는 그런 실험을 해요. 그러니까 렌더링에서 보여주는 그거죠. 네, 맞아요. 그 무엇이냐 여기에 제가 뭐 클러스터 비주얼라이저랑 뭐 이것저것 섞여 있는데 제가 그 약간 지킬이랑 비슷한 블로그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데 얘네가 이제 그 사이트를 빌드를 하는 시점마다 이렇게 그 내부 링크에 대한 어떤 클러스터를 쭉 만들어요. 내부 링크에 대한 클러스터를 만들고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분포할지에 대해서 일일이 다 뭔가 좀 선플라워 뭐 시드 어레인지먼트라는 알고리즘 따로 찾아서 구현해서 때려박았고 이제 얘네들이 얘네들 그 빌드 스크립트가 돌고 나면은 어떤 리저트가 뽑히냐면은 이제 이렇게 위키 데이터 세츠라는 하나의 그 제이슨 파일을 뽑아가지고 얘네를 기반으로 이제
뭐시냐? 가끔씩 이러는데, 네,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쫙 뽑아지는 형태. 그거 말고도 좀 다른 실험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제가 좀 RFC 문서도 좀 어느 정도는 읽을 줄 알아야겠다는 자각이 생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연관관계를 아예 그냥 뭐 넣는 식으로도 좀 실험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이런 것들도 코딩 워리어 GitHub IO로 들어가시면은 네,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제가 빔에 대해서 좀 잘 아는 건 아니어서 네. 빔이랑 네오빔이랑 차이점이 많이 있나요? 어, 플러그인 뭐 일단 네오빔 자체는 빔이라는 프로젝트에서 포크된 프로젝트고요. 빔이랑 네오빔은 진짜 완전 다른 노선을 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엄밀하게는. 근데 네오빔은 일단 스크립팅 언어로 루아로 사용하고 있고요. 루아로 사용하고 있는데 루아로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좀 빔 스크립트보다는 일단 개인적으로 가독성이 좀 많이 좋은 편이었어요. 뭐 인덱스가 1로 시작한다든가 하는 그런 좀 약간 불편한 점은 있긴 한데 그래도 다른 언어에 비해서 그냥 빔 스크립트에 비해서 가독성이 좋고 그리고 루아락스라는 그런 패키지 매니저가 있는데 루아락스 패키지 라이브러리를 뭐 이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좀 일단 네오빔 플러그인 생태가 좀 많이 발전되어 있는 편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다들 네오빔을 좀 많이 선호하게 됐고. 근데 사실 아까 전에 언급했듯이 일본은 빔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아니 그냥 빔 컨퍼런스가 일본에서 단독으로 열릴 정도고요. 네. 저는 계열림을 통해서 빔에 입문을 하게 될것 같은데 아직은 계속 계열림을 한 1년 정도 지켜보고 있어요. 당신은 날 모르지 않지만 당신은 알아. 입문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생산성의 컴펌션까지는 바라진 않거든요. 네. 왜냐면 3, 4개월 정도 고통받는 시간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고통받는 시간을 줄이면서 어느 정도 점프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약간 욕심이 있긴 한데 네. 입문 시작점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일단 지금 에디터를 뭐로 쓰고 있어요? 지금 VS 코드를 쓰고 그럼 VS 코드에다가 빔 플러그인을 깔아가지고 일단 그걸로 익숙해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VS 코드에다가 빔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쓰고 있는 친구가 좀 몇 명 있긴 하거든요. 원래 빔 사용하다가.